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당신의 발견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주실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 저희 앞에 모신 분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잠깐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마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된 분은 타나 작가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1년 차 네. 공립중학교 과학교사이자 올해 이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작가이자 네. 행복한 교사 TV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지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작가님이신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셨네요. 그 이전에. 네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게 뭐가 있으셨던 건가 봐요. 책을 쓰신 거 보니까. 네, 지금 요즘 이제 교권이 좀 많이 무너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상처받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행복해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와, 근데 멋지세요. 책을 쓰겠다 마음 먹는다고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 근데 이제 사실 뭐 거창하게 잘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20년 정도 학교생활 하면서 이제 그 경험에서 이제 좀 깨달았던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잖아요. 근데 그 질문,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그 세 가지가 그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자존, 네. 꿈, 행복. 네. 그래서 그 주제를 키워드로 인생에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일단 전 궁금해요. 아, 네. 네. 일단 제가 어쨌든 이 책을 낸 것도 그렇고, 저에게 이제 8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였고요. 네. 제 나이 38살에, 저에게 나름 이제 저만의 길, 저만의 방향인 어떤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한 8년여 이상을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스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 주제가 자존, 꿈,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 꿈이 그때 갑자기 생긴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제 주변에 네. 다른 여자 스님 두 분이 네. 장학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장학사는 약간 이제 승진의 개념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교사가 네. 이제 교감, 교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장학사가 되거나 이제 이런 승진의 개념.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아이를 좀 제가 육아휴직을 키우고 있었고요. 그 분들은 이제 어쨌든 장학사가 됐는데 그때 굉장히 좀 큰 박탈감이 오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 그럴 수 있어. 네, 맞아.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제 월급이 깎인 게 아닌데 그리고 뭐 어떤 물리적인 뭐 어떤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들은 정말 저보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일개 그냥 평범한 그냥 교사 중에 한 명인 것만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 어떤 상실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나? 나도 아이들 친정시댁에 이제 그분들은 친정시댁에 다 맡기고 있었거든요. 애기들을. 나도 맡기고 나도 좀 올인했어야 됐나? 뭐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제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된 좀 터닝 포인트가 그 시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맞아요. 이게 인생에서 갑자기 나한테 물밀듯이 오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시기를 딱 그 시점을 8년 전이라고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크셨었나 엄청 컸어요. 그러셨나 봐요. 왜냐면 예. 어쨌든 근데 그때 그 뭐 시련은 축복이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게 좀 저한테는 힘든 거였는데 그 순간에 어쨌든 저한테 제 나름의 인생의 방향인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해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어떤 축복은 위기라는 어떤 탈을 쓰고 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근데 딱 그 8년 전이 그런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잡으셨잖아요. 자존, 네. 꿈, 행복. 거기서 자존을 처음에 딱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어쨌든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만 꼽아라 하면 네. 자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결국에 이제 자존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약 사전적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네. 그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음. 그다음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느낌이 안 와요. 교과에 사회나 뭐 도덕이나 뭐 가정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듣는데 안 와닿았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이렇게 인생을 이 정도 살아도 자존이 와닿지 않는데 맞아. 아이들은 사실 그냥 교과서 달달 외워서 문제 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단어라 생각하지 그걸 정말 인생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8년 전 꿈이 생기고 그때 이제 그 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한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장학사 되셨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 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교감이나 교장이 돼야 되나? 이제 승진을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가 승진하려면 그 승진 점수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완전 다른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선생님 세계에서도 스펙을 쌓는 게 필요한 거네. 그렇죠. 그런 식의 어쨌든 그런 승진 점수라는 거를 채워야지만 이제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길 갈 거면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저는 교감 선생님의 그런 역량이 그러니까 좀 저건 안 맞다. 이제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제 누군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하고는 왜냐면 저는 좀 제가 업무형 인간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교도 되게 1인 3역이에요. 업무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어쨌든 학부모 이제 만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맞아. 되게 역할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가르치는 쪽 입장이지 나는 업무형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감 선생님은 이제 관리자로 약간 업무형의 위치에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은 아닌 것 같아 했더니 그런데 이제 교직의 어떤 한계는 어디 이직을 할 수가 없어요. 딱 다른 직종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왜냐면 벌써 제가 그때 15년 차 정도가 됐었나? 네. 8년 전이니까 13년 차?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어디 다른데 거의 40이 다 됐는데 다른 직종으로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결국엔 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는 그 길로 이제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나는 어떤 길을 갈까 하다가 어쨌든 우리 교육에 희망과 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제 그와 같은 꿈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남들이 좋아하는 길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냥 휩쓸려서 가는 길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남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한 1, 2주 정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설령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이제 제 꿈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어떤 자신 삶의 가치와 방향을 만들 수 있을 때는 결국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이 자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기운을 스스로 줄 수 있어야 맞아. 어디론가 갈 수 있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존을 네. 이제 표현한 게 일단 나를 알아가는 거. 네. 근데 이제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나를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난 이런 건 부족하지만 또 이런 건 잘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나를 더 성장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나를 믿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고 어떤 내가 꿈꾸는 것을 알고 해 나감에 있어서 혹시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그럴 때 나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자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게 다 그냥 어쨌든 자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실을 겪고 마음이 좀 슬프고 힘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자존이 정말 소중한데 왜 그 길로 잘 못 가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존을 어떻게 네. 조금 잘 세울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욕심이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기대치와 욕심에 못 미치는 거죠. 내가 못 미치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그게 좀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럼 이제 남과의 비교나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자책하게 되고 네. 좀 비난하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자존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거는 일단 스스로를 수용,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나는 내 욕심이 막 이런 게 있는데 난 이런 걸 너무 못해.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거 안 되지? 근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되게 내가 애쓴다는 거거든요. 되게 노력한다는 거.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내가 진짜 지금 난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애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을 좀 위로해 주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막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를 자꾸 그러니까 없애려 하면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든요. 네. 이제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이제 내 스스로 나를.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일단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남들에게 받는 위로하고는 다르게 이거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스님들한테도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왼쪽 어깨에 올리고 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런 제스처를 좀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왜냐면 이게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릿속으로는 위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렇지만 나 이거 안 되잖아. 뭐 이제 이렇게.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잘하잖아.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정적 감정을 무조건 그냥 수용을 해주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근데 네가 어쨌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가 정말 좀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하느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알아주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감정을 알아주고 그래 애쓴다. 하고 인정해주고 네. 그러고 나서 끝 하면은 또 다음에 또 들어요. 그런 마음이. 맞아. 그냥 그때만 그래 위로해주고 끝. 그냥 뭐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희망을 갖는 거죠. 내가 달라질 수 있어. 조금 뭔가 더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좀 부족해. 인정. 네. 그래 맞아. 나 지금 부족해. 근데 내가 뭔가 또 좀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아주 작은 뭔가 행동을 하긴 해야 되죠. 네, 그 행동을 해야지만 이제 네. 또 그런 결과가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존을 세우는 건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기. 수용하기.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그래 그냥 어쨌든 나의 모습은 그대로 인정하기.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하지만 인정해서 끝나면 이제 머무르게 되니까 네. 나는 그래도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향해 갈 수 있음을 자신을 믿어주기. 믿어주기. 네, 그게 이제 자존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에 그 부분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 단계부터 사람들이 안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무조건 다시 희망을 가져보자. 막 이렇게 채찍질하거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바로 희망을 가지는 쪽으로 못 가고 지치는 게 아닐까. 감정을 수용 안 했기 맞아요. 때문에. 감정 수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 이렇게 차분차분 하나씩 안내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가 꿈이었잖아요. 자존을 네. 가지고 꿈을 갖는다 네. 했는데 우리들이 자녀들한테는 너 꿈이 뭐니 다른 아이들 보면 꿈이 뭐니 하지만 벌써 뭐 20대 후반 30대만 돼도 너 꿈이 뭐니 얘기하는 게 조금 약간 쑥스럽고 그죠? 꿈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왠지 막 오글거리고 이러는데 사실 20대 40대 20대 30대 40대도 살 날이 아직 줄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남았는데. 이제 10대가 아니라 네. 40대 정도, 3, 40대에 다시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꿈은 뭐니? 왜냐면 지금부터의 꿈은 이제 인생 2막. 왜냐면 지금 한 90세, 100세 막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막에 대한 꿈은 좀 미리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을 묻지조차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꿈일 뿐이지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다라기보다는 있어도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묻지도 않고 이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꿈을 꾸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길어졌잖아요. 수명이. 맞아요. 수명이 길어졌는데 그럼 과연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했을 때 물론 그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저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꿈이 없이 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인생 2막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이란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하고 뭐 직장 얻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뭐 이제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 그 역할에서 조금은 벗어난 때가 이제 5, 60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컸다 가정을 했을 때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내가 그럼 이제껏 한 40년, 50년 내가 그동안 역할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 이후에는 뭔가 내가 좀 원하는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3, 40대부터는 더 치열하게 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그거 완전 공감해요. 정말 딱 제가 다 그렇거든요.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전에 20대, 3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자기의 후반부 인생에 대해서 설정을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한 채 내가 이제 뭐 해? 난 너무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걸 보면.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이유는 20대, 30대, 40대를 그 고민을 안 했기 때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꿈도 안 꾸고. 네. 근데 지금 그걸 딱 짚어주셔서 와, 아직 안 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입증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꿈이 필요한 때가 오히려 30대, 40대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말을 저는 정말 공감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우리 예전에 비해서 취업도 더 어려워졌고, 그죠? 인생이 녹록치 않고 뭔가 월급을 벌어서 그걸로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다 주식으로 몰렸다가 막 뭔가 돈이 될 만한 곳들로 젊은이들이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꿈이 없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한데 현실을 살면서 꿈꾸며 살기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자신의 간절한 그 원하는 어떤 욕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가 하고 싶다. 네. 뭐 되고 싶다. 네. 뭘 갖고 싶다. 뭐 어쨌든 뭐 갖고 싶다는데 쉽게 생각하죠. 갖고 많이 싶다. 아는데 소소한 것들은 잘 생각하죠. 소소한 것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뭔가 내가 되고 싶거나 뭐 굉장히
하고 싶거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일단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자존감 연결되는 거죠. 네. 나는 뭘 하고 싶어 하지? 뭘 할 때 좋아하지? 뭘 할 때 힘들지만 이걸 했을 때 좀 뿌듯하지? 내가 그걸 해냈을 때 어떤 느낌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을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네. 내가 언제 가슴이 뛰는지. 근데 일단 현실이 팍팍해.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돼. 이러니까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많은 심리학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이제 첫 번째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좋아서 하고 싶은 일.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좋아서 하진 않았지만 하고 났더니 이거 조금 이게 성취감도 있고 좋네. 그런 좋은 일.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너무 모든 걸 차지하게 되면 이제 삶이 힘든 거죠. 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것부터 이거 해야 되는 의무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조금씩 넓혀주는 게 좋죠. 내가 근데 뭘 나는 할 때 좋지? 아니면 뭘 했을 때 힘들었지만 하고 났을 때 그 어떤 성취감이 있었지? 뭐 이와 같은 것들 조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간 없이 이제 항상 남들이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그럼 나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어쨌든 눈치와 비교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주입 뭐 이제 그런 것들에만 그러니까 자신 안에 시선이 머물기보다는 항상 타인들 삶에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맞아. 그냥 뭐 맨날 바쁜 거죠. 이거 해야 돼, 저거.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치. 그냥 남들 하니까, 남들 다 가니까, 이게 대세네. 이거 해야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뭘 원하는지, 뭘 이렇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그런 욕구를 자신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일단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네. 그냥, 지금 세상이 이래서, 꿈꿀 수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외부 탓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실은 이제 간절함이 있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뭐 금방 내가 나를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를 해봤을 때 그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의 경험으로 획득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렇죠. 근데 그게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일단 나를 믿어줘야 뭔가를 행해서 맞아. 성취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행동이 돼가지고 성취를 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뭐가 먼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누적돼서 쌓여야 이게 되겠구나. 이게 내 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험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냥 꿈은 있지만 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이룰 만한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현실에서 꿈을 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그냥 그건 꿈일 뿐이야. 그냥 뭐 그 되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부분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작가님의 그러니까 선생님이면서 작가님의 과거에 10대, 20대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10대, 20대, 30대 중반까지도 네. 굉장히 체제 순응형. 정말 모범적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고 그다음에 그냥 하는 거 책임감 있게 다 잘하고 그게 그냥 저의 모습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뭐 한 번 뭐 이렇게 사고 친 적 없고 네. 언제나 그냥 학교나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나 뭐 부모님한테나 언제나 이제 모범적인 그런 아이.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걸 선택해 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그 8년 전에 그 저에게 그때 그 터닝 포인트가 그게 굉장히 컸던 게 그 전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 당연히 교감 교장 되는 거지. 이제 내가 교직에 들어온 이상 그다음에 이제 수수는 그렇게 밟아가는 거잖아. 남들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막상 주변에 이제 그 지인들 통해서
정말 이제 그게 확 이제 느낌이 온 거죠. 아, 이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진짜 그 길이 맞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8년 전에 그 이후가 저는 완전히 이제 10대, 20대와는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아, 완전히 그때 대전환이 일어났군요, 네네네네네. 인생에서. 완전히. 네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야, 이런 느낌? 그렇죠. 이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아, 꼭 가야 되는 꼭 건가?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자발적인 사고의 시초였군요. 네, 맞아. 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이 하나가 깨진. 네. 이제 데미안에 보면 세상이 하나 깨져야 맞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깨진. 근데 사실은 그게 갑자기 깨질 수는 없고요. 저한테 영향을 준 게 있었죠. 아, 그건 뭐였어요? 책이죠, 책. 어떤 책들이 대충. 그 8단어, 이제 박운영 씨의 네. 8단어가 그 첫 번째가 자존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박운영 씨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자존은 파트를 읽고 거기서 많이 제 사고가 깨졌죠. 이게 우리 사회는 내 안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거 남들이 가진 걸 다 나한테 주입하려는 맞아. 그런 교육을 이제까지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나한테 주입하려 하지 말고 내 안의 것을 나만이 갖는 것을 끄집어내야겠다. 이제 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와. 정말 그 순간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꿨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꿈을 어쨌든 갖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한 발짝 가는 걸로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그 첫 스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너무 엉뚱하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원대하고 막 이렇게 내가 우리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뭐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그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게 그때 말했던 그 자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진짜 성공이란 게 뭘까? 남들이 정의하는 성공 말고요. 네. 진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제 계속 곱씹는 거죠. 그와 같은 단어들을. 그럼 꿈은 뭘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교과인데 과학교과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금술이 있어요. 뭐 납을 금으로 만들려는. 그게 한 1800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연금술이 꽤 오랫동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현대판 연금술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엄친아를 나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나를 엄친아로 만들려는 현대판 연금술. 그러니까 나를 마치 엄마의 아주 모범적인 아들이나 딸로 만들려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이렇게 됐죠. 맞아. 어쨌든 나는 난데 자꾸 나를 엄친딸이나 엄친아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만 가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연금술가 이제 그 파트가 조금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8단어에 보면 박운현 씨의 자존편에 그 한쪽짜리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믹스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하브루타 수업을 하면 이제 하브루타 질문 수업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요 그 연금술에 대한 걸 쫙 읽고 지문을 읽어요. 그다음에 이제 8단어 책에 그 지문을 딱 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질문을 좀 만들어내요. 이건 뭘 의미할까?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쨌든 자존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5강 정도 수업을 계속 꿈과 자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파격적인 과학 선생님이다. 네네네. 근데 맞아요. 이거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가 맞아.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무언가 미래에 대한 길을 스스로 찾아보는 건데 선생님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그거를 그 과학 시간에 쪼개서 넣어서.
네, 그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신 안을 이제 보려면 네. 이제 그 자아라고 하잖아요. 네. 내 안에 또 다른 나, 네. 자아라고 하는데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자 같은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산소, 아니 사실 이산화탄소랑 다 공기 중에 있어요. 아,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자아도 마찬가지야. 음.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스승과 같은 목소리를 들을 거야. 예를 들어 갑자기 누워서 자고 싶을 때 일어나서 지금 뭐 책이라도 한 번 더 보자. 이게 스승과 같은 너의 자아의 목소리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와, 그것도 풀어서 해주신다. 원래 그게 초자아잖아요. 근데 그걸 맞아, 스승과 맞아. 같은 자아라고 풀어주니까 조금 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이제 그 원자설하고 이제 그 자아에 대한 개념을 엮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수업들을 좀 했었어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쵸? 그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 감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랑. 맞아요. 뭐 이런 것도 행복. 이런 거 존재하지만 느끼고 있지만 맞아.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린 눈에 보이는 거 쫓느라고 맞아요. 다 잊어버렸어. 맞아요. 근데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그런 수업도 하시는구나. 네네. 그 첫 스텝을 그런 수업을 하시는 걸로. 네. 아, 와, 그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냥 네. 과학 교과와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존감 수업 네. 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아무튼 지금 제가 갑자기 책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책들을 네. 계속 연결해서 뭐 저기압을 배울 때는 뭐 또 어떤 거와 이렇게 책을 연결해서 수업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했었죠. 거기 복 받았다.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근데 생각보다 애들은 막 이러지 않아요. 이게 좀 애들이 삶에 어떤 희노애락과 우여곡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 온실설주여서 애들은 또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그 단언컨대 네. 그 아이들이 이거가 어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속에 네, 있어서 네. 10년, 20년 후에 갑자기 생각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자존감 수업할 때는 네. 애들이 다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나면은 애들이 그게 이제 시원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이제 스스로 힐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책에 이제 그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뭔가 자존을 좀 스스로 돌아보고 그걸 어느 정도 불어넣어주고 그걸 서로도 이제 돕게 도와주시는 거고 그리고 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시화를 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될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연결시켰나요? 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딱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꿈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꿈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뭔가 딱 내 앞에 뭐 이게 딱 보여야 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가려면은 자기가 이제 자신의 아는 것을 잘 알고 자꾸 이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제 꿈을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진로 관련 선생님들도 하시는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잘하는 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꿈을 만드는 방법은 그 속담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점, 나의 강점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뭐 이제 좀 관심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아무튼 내가 좀 힘들지만 했을 때 왠지 보람찬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어요. 구슬처럼. 근데 이제 그 몇 개의 구슬들을 꿰어야지만 이게 꿈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점 몇 개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깨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저희는 그 위젤라 TV 플랫폼이 위젤라 또 TV
그 안에서 서로 어른들이 자기 꿈을 찾는 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가이드 받고 서로 안내한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했을 때 보람된 거 이런 걸 찾아야지 그중에 공통된 걸 찾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사람한테는 되게 추상적인데 해본 사람들한테는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맞아.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러니까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네. 어쨌든 자신에 대해 뭐가 또 약점이고. 근데 맞아. 그 약점이 사실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든 다 나쁘기만 하고 뭐든 뭐 좋기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 조금 딴소리긴 한데 네. 저는 우유부단해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귀가 얇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약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네. 꿈 찾을 때 요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난 너무 귀가 얇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뭐 강단이 없냐. 나 이게 너무 나의 약점이야,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글귀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네. 귀가 얇아가지고 흡수하네. 그냥 이렇게 좋대? 그럼 한번 해볼까? 근데 제 삶에 적용해보고 이게 진짜 되네? 왜냐면 책은 뭔가 다 그분들이 나름 뭔가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몇십 년간 그렇죠. 고민했던 걸 책에 쓴 맞아요. 거니까. 사실 저도 20년 동안 교직생활했던 걸 이제 맞아요. 풀어낸 거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내 생활에 적용해보고 이게 진짜 맞네, 되네. 근데 이걸 자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네. 이러네 저러면 저러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고를 변화시키고 의식을 좀 더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것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지금 말씀하셨던 난 우유부단하고 너무 잘 휘둘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태도네요. 그냥 다 받아들인 거잖아. 근데 뭐 물건 사고 할 때 결정할 때는 못해요.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네네. 그거를 이렇게 뭔가 내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의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오히려 판단하고 이걸 그냥 배척하고. 나랑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 아는 거니까 나의 강점으로 쓰셨네요. 그걸 오히려. 그렇죠. 네. 와, 그런 것도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행복이란 이거는 제가 쓴 문장이 아니라서 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생물학적 관점이란 건 과학 선생님이라 쓰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동물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지점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무슨 말로 쓰신 건지 궁금한데. 네. 아니 이게 사실은 행복을 정의하라고 그러면 행복이 그래서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100인 100세. 100명이면 100명이 행복이라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치. 네. 누구는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봐도 행복하고 누구는 하늘에 구름이 전혀 감흥이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네. 이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행복을 그렇게 정의해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너무 다 각각의 하나의 그냥 사례들이나 현상밖에 안 된다. 그러면 되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물학적 관점으로 가자. 생물학적 관점은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생물학적 관점은 인간은 결국에는요. 이제 또 제가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 호르몬과 그 신경세포대의 영향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세로토닌? 맞아. 근데 6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이제 도파민 들어보셨죠? 네. 옥시토신. 그다음에 엔돌핀.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이제 얘네들이 근데 조금 역할이 조금 달라요. 아니 근데 다 막 같이 막 이제 뭐 작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한두 개씩가 이제 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좀 크게만 나누면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는 뭔가 성취, 동기 유발.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해냈을 때 그 성취인데 도파민의 그 성취에 의한 행복 호르몬은 진짜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 계속 해낼 수 있는 거는 그 성취에 해당하는 그 도파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게임이 그래서 그래요. 그 맛을 봤어. 그 헤어나기 정말 힘든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무튼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푹 빠져본 사람들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운동 중독, 게임 중독, 무대 중독. 맞아요. 그건 거의 다 도파민이에요. 거의 그 중독에 가까이 온 것은 그 정도 강하다는 거고. 그다음 옥시토신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친밀감, 유대감. 그래서 뭐 반려견 아니면은 내가 나의 가족.
가족들의 어떤 스킨십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행복감 네. 이제 이런 게 옥시토신. 그다음에 이제 엔돌핀은 뭐 재미, 즐거움.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뭐 막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면서 뭐 웃고 즐겁고 이런 것도 이제 엔돌핀.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은 어떤 마음이 좀 평화롭고 감사. 아니면 뭐 명상, 수련, 네. 막 이제 이럴 때 좀 많이 분비되어지는 그 호르몬이고.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때에 좀 이게 행복한지를 이제 알면,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때 너무 행복을 느껴. 뭐 이러면 좀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면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게 뭐 이제 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면 분비할수록 삶이 행복해지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이 호르몬들이 어느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많이 분비되는지 좀 알면은 그 행동 많이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쨌든 가슴 뛸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가슴 뛸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공연 막 너무 막 뮤지컬이든 뭐 가수 공연이든 막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막 들었을 때 막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 또 난 너무 예쁜 무슨 도자기, 뭐 머리핀, 뭐 이런 걸 보면 너무 이쁘고 좋고 막 아니 나는 강아지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기한테 그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딱 뭐 행복이란 뭐인 것 같아요. 뭐 성공을 가는 그 길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데 맞아. 아까 말한 이 네 가지의 이 행복 호르몬이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조금 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어. 네. 그러면은 짬을 내서 일주일에 한 3번 들어. 그러면 이제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몇 개씩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해주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찾아놓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 지쳐서 묻혀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행복한 시점, 그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막 우울이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갑자기 꺼내본다든가 훌쩍 여행을 가본다든가. 근데 이게 너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하나 정의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의 구절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게 막 가슴에 막 착 와서 이렇게 꽂혔을 때. 맞아. 그럼 제가 책을 읽고 너무 행복해하면은 이해 못하죠. 그치.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땐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왜 보고 너 왜 그래? 막 왜 울어? 왜 너무 공감 가지 지금? 막 이러면은 이건 행복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각자의 행복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찾으면 돼.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관점에 그러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라는 거네 결국. 그렇죠. 내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반응하는지를 맞아요. 관찰해라. 네. 그리고 사실 그 반응 지점이 이 머리가 아닌 가슴이 움직일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죠. 맞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이 덜하겠다. 네.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뭔가 벅차 올라야 되는데. 그러게. 네. 근데 그것도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자꾸 묻혀져서 잊혀갈 때 먼지를 좀 털어내고 걔를 자꾸 활동하게 하면 다시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끊이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뭔가 요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라는 거나 아니면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인생이 제가 많이 안 살아서 인생이든 아니면 많이 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산 절반? 농도. 이 농도. 시간과 다르게 농도가 또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45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인생은 투자다. 근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굉장히 원대한 꿈을 꿔요. 네. 원대한 꿈을 꾸면은 이제 그거를 이루어갈 때 뭔가 사람은 변화를 주거나 어떤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동할 때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테크에만 뭐 리스크가 있고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도 내가 굉장히 큰 원대한 꿈을 꾸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대신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어쨌든 이겨내고 결국엔 내가 그걸 이루어냈을 때
그러면 굉장히 큰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꿈이 크면 클수록 보상이 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그냥 목표 내 앞에 내가 어느 정도 한 할 수 발짝? 있는 목표 정도면 돼. 네. 이러면 되게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리스크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적은 불안감에 그냥 안정감. 네. 대신에 보상도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큰 꿈을 꿔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 투자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냥 내가 정말 그 리스크가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가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걸 해서 큰 보상을 얻겠어. 그래서 뭐 부와 명예, 성공, 행복 뭐 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정도를 얻겠어. 하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그 좀 왜냐면 그 불안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성공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그 자신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내고 이건 이제 자기 어떤 성향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에 저는 그런 큰 리스크를 안 가져가는 그런 성향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네. 나이가 먹으면서도.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이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 그냥 안정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게 좋아. 그러면 그냥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덜 유명해지고 좀 덜 벌게 돼도 그럼 이제 만족하셔야죠. 만족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자기 안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자는 안 하고 많이 얻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나는 그럼 또 불안과 두려움 갖고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큰 보상은 원해. 근데 나는 그냥 안정적이 하면서도 뭔가 더 큰 걸 원해. 근데 뭔가 더 큰 걸 원하면 그럼 이제 무릎 쓰셔야 돼요. 그 무릎 쓰고 감당해야죠. 감당하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뭐 주변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닌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은 그냥 어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투자인데 그걸 이제 높은 가치에 투자할 거냐, 좀 안정적인 가치에 투자할 거냐 이거고, 이거는 뭐가 옳고 그르고 뭐 나쁘고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쵸. 그냥 본인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이다. 맞아. 그래서 결국엔 인생은 그냥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진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이 맞아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진리인데 네네.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싶고 맞아요. 나는 좀 어디서 운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뭐 말씀을 그냥 해주시는데 그냥 다 주옥 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마리님 옆에서 열심히 필기해 주셨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뭐 필기하셨는지. 네. 아까 호르몬 6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개가 뭘까? 난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궁금해가지고. 그 노르 아드레날린 맞아요. 이쪽인 것 같아요. 하나가 노르 그쪽 맞고 네.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게 네, 행복을 줄 때 자극도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 같은 건 자극받았을 때 확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라서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네요. 네. 그거 말고는 또 뭐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맨 처음에 뵀을 때 네. 되게 뭐랄까 그냥 밝다 그냥 뭐랄까 그냥 어떤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아직 책을 안 봐서 그냥 표면적으로 뵀을 때는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2015년에 8년 전에 그때가 이제 우리 타나 작가님의 어떤 진정한 사춘기가 아니었나라는 옆에서 들으면서 맞네요. 되게 정말 좋은 시점에 어떤 다른 해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그걸 해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제 인생의 제 이막에 대한 것들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이 작가님 계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맞아요. 어떤 모습으로 점점 가실지가 상당히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런 옆에서 기분을 감사합니다.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네. 지금 딱 하나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거 그게 지금 확 와닿았어요. 2015년도 그 타격감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도 타나 작가님의 선택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뭔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쪽을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아, 마리님이 예리하시단 말이야. 제가 졸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함께 또 얘기 나누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인연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네요. 저도 네. 정말 너무 즐겁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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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